예, 이번 강의는 그 17장 사람 관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 17장 사람 관리는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다 했던 그런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좀 더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람 관리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맥그리거의 XY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XY 이론이라는 게 뭐냐? 조직에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걔네들은 내가 없으면 안 해. 걔네들은 뭐 좀 일을 시켜야지 혼자서는 스스로는 아우 일 안 해, 일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율적인 인간관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는 X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Y 이론적 그 시각은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볼 때, 아, 우리 직원들은 뭐 내가 없어도 알아서 잘해.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율적인 인간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경영자가 X 이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업원들을 본다면 어떤 상황이냐? X 이론적 시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종업원들 일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강요하고 통제, 이업에 의해서만 일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X 이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경영자가 종업원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 종업원들은 통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래, 뭐 돈 많이 주면 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통제하고 지시하고 금전적인 자극만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어떤 보상만을 주려고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Y론적 시각은요, 종업원은 일을 싫어하지 않는다.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들도 스스로 알아서 책임을 맡는다라는 시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제 사업이 고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경영자가 모든 사항들을 일일이 다 지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일일이 다 통제하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 이론적 시각이 좀 필요한 거죠. 종업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일을 갖다가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Y 이론적 관점으로 변할 수 있도록, 즉 인간이 X 이론적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Y 이론적 관점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경영자의 임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관리의 목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람 관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거죠. 예, 그 스스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람 관리의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나서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우리의 목표 이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갖다가 인지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직원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사람 관리의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죠. 굳이 기업에서 굳이 사장님이 관리하지 않아도 조금은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 이것도 역시 참고로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모티베이션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예,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티베이션은 우리가 그 먼저 이제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예,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 인간관계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예, 그래서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요약하고 빠르게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5가지 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순서대로 쓰시오라는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5가지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욕구, 그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이 어떤 특징,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사람은 크게 5가지 욕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욕구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즉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급여를 많이 주겠다 그러면 예, 열심히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예를 들어서 고용을 보장시켜 주겠다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소속 사령 욕구. 그래서 소속감을 갖다가 이제 그 고취를 시켜주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존경의 욕구.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게끔 이제 만들어 주게 되면 예,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고 경영자 이 욕구가 이 단계적으로 이제 충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만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사랑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안전의 욕구가 생길 리가 없고 소속의 욕구가 생길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의 요인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이미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됐다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게 나오죠. 이제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순서가 정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욕구가 만족됨에 따라 이미 욕구가 만족된 이전 단계의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갖다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종업원들의 욕구 수준이 어떤 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파악을 했다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들이 현재 안정적인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상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충족시켜 줌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입니다. 자,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은요, 크게 요인이 2가지가 있어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입니다. 먼저 이제 그 위생 요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 가지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충족됐다고 해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작업 조건이 나오는데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왜 주변이 왜 이렇게 더러워? 작업 조건이 별로야. 뭐 책상도 낡았고 불만인 거죠. 그래서 사장님 이걸 듣고 그렇구나. 직원들이 이런 거가 불만이구나. 그러면 책상을
좀 새 걸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책상을 바꿔줬지만 책상을 바꿔주고 나면 불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인해서 동기부여, 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불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그것이 충족되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성취감, 칭찬이나 인정, 도전, 뭐 책임감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불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충족되면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위생 요인을 그래도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위생 요인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만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리고 적절하게 동기 요인을 갖다가 개선시켜 줌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허츠버그의 두 요인 이론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뭐 보시다시피 빨간 거는 위생 요인, 파란 거는 동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 참고라고 했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있습니다. 뭐 감을 갖다가 따먹고 싶어요. 그런데 손을 뻗었지만 감나무가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생기겠죠. 근데 누군가가 사다리를 갖다 줬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감을 갖다가 딱 따려고 하는 순간,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 내가 근데 감을 먹으면 뭐 하겠나? 먹어봤자 뭔 소용 있어?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대라는 게 있고요. 기대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면 업적을 달성할 건지의 어떤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노력을 하면 뭔가 되겠다.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동기부여가 안 생겼죠.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일이 달성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예, 동기부여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잠깐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갖다가 마무리 지으면 뭐가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나? 뭐 임금이 인상되거나 뭐 승진이 되는 게 있나?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또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수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단성. 업적이 달성되면 임금 인상이나 승진이 될지의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노력을 해서 그 일을 달성하면 임금도 인상되고 승진도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근데 내가 뭐 일을 해가지고 뭐 나한테 뭐 도움이 되겠어? 나의 자아실현에 뭐가 되겠어?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뭐 성과를 이뤘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다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것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유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단성, 그다음에 유의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유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그래서 하나라도 0이 나오게 되면 이게 수단성이 10이고 유의성이 뭐 10이라고 해도 결국은 동기 유발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그 경영자들은 이 세 가지 기대, 그 다음에 수단성, 그 다음에 유의성 이것을 갖다가 잘 이제 그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계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제 우리 리더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특성 이론, 행동, 상황, 변혁적 리더십.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행동 이론과 상황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부터 리더가 되려면 타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리더의 특성을 갖다가 연구했고, 이러이러한 리더의 특성이 있으니 리더가 되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특성 이론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원래부터 타고나야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성 이론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이론은 뭐냐면요. 행동 이론은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직한 리더십 스타일이 있고요. 그 바람직한 리더십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구성원과의 관계, 그러니까 종업원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업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또 리더십의 유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지시적 리더십은 과업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구성원과의 관계는 좀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무조건 일 시키고 막 이런 거. 이게 지시적 리더십입니다. 민주적 리더십은 과업에 대한 관심도 크고 구성원과의 관계도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하고 일도 잘 이제 부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형은 과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이 구성원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만 중시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유방임적 리더십은 둘 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좋으냐? 당연히 민주적 리더십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 이론에서는요, 민주적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민주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 스타일이다. 그래서 행동 이론은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 스타일이 있고 이게 바로 민주적 리더십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동 이론을 갖다가 연구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리더십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리더의 행동은 구조주의와 배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구조주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과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적인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눠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는 폭격기 탑승원, 즉 장교들이죠. 예. 그래서 장교들을 대상으로 이게 리더십 행동을 갖다가 기술화도 하고 이것을 갖다가 분석해 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 리더십이냐? 바로 이거죠, 이거. 예. 이게 바로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차원의 리더십 행동이 모두 높을 때, 그러니까는 배려와 구조주의 모두 높을 때 그때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게 바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리더십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와 무톤의 리더십 격자 모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사람에 대한 관심,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인간적인 면들이겠죠.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과업인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한 것들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는 리더십 격자,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9개고, 그 다음에 여기도 9개니까 99, 81, 81기가 있겠네요. 예, 유형이. 근데 대개 요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뭐 기본적인 틀은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냐? 9구형의 리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팀형이라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이다,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 이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형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 이론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볼 거냐면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그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이 허쉬와 블렌차드 같은 경우는요. 이 상황을 갖다가 뭘로 했냐면요. 부하의 성숙도를 가지고 상황을 갖다가 구분을 했어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는 상황을 부하의 성숙도로 했다. 그래서 부하가 능력도 부족하고 의욕도 없는 경우, 능력은 부족하지만 의욕이 있는 경우, 능력은 갖고 있지만 의욕이 없고, 하지만 능력과 의욕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때 따라 가지고 능력도 부족하고 의욕도 없을 때는 지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능력은 부족하지만 의욕이 있을 때는 지도적, 능력은 갖고 있지만 의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참여적, 능력도 있고 의욕도 모두 갖고 있으면 위임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는 상황 이론과 행동 이론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행동 이론은 바람직한 리더십의 유형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상황 이론은 바람직한 리더십의 유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들러의 상황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들러의 상황 이론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음 중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뭐 적당한 거, 딴 거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또 피들러의 상황 이론 세 가지를 쓰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건 내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내도 객관식으로 내죠. 자, 어쨌든 피들러의 상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리더와 구성의 관계가 좋고 나쁜 경우로 이렇게 분리하고 과업의 구조화 정도. 예, 과업의 구조화 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업의 구조화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그냥 하는 일이 그냥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 가니까 내가 하는 일이 쫙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여기서는 이거 하고 저기서는 저거 하고 딱딱딱 매뉴얼대로 딱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비구조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는 일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업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구조화냐 아니면 비구조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상황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더의 지휘 권력. 리더가 그 권력이 센 경우가 있고 약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뭐 리더가 뭐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직원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뒤에서 막 아유 우리 팀장님 왜 저래 하고 뭐 하는 일도 없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리더의 지휘 권력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1번 상황은 리더와 구성의 관계가 좋고 구조화가 돼 있고 지휘 권력이 강하면 그때를 우리는 1번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서 상황 2는 어떤 상황인가 해가지고 뭐 리더와 구성과의 관계가 좋고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지휘 권력은 약할 때를 우리는 상황 2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그냥 이거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황을 8개로 이렇게 나눴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8개로 나누고 나서 1번, 2번, 3번 사항을 3번 상황일 때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다?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8번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2, 3번은 과업, 4, 5, 6, 7은 관계.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되냐? 아유,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건 그냥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형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각 상황별로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제시했고요.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리더에게 유리한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뭐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리더십의 어떤 유형까지 이야기 드렸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장, 사람 관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요약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 뭐, 이제 시험 대비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린다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은 시험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쭉 보시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 좀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을 갖다가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요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거구나 그래 이런 거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뭐 시험 볼 때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우리가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보시죠. 예,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